안녕하세요, 여러분. 연금지킴이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진석 교수님을 모시고 연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교수님은 정말 오래 배웠는데 천재학자시라고 누구냐고 대체? 했고요. 누구냐고? 제가 챗 GPT에 검색을 했더니 사회복지계 천재 물리학자라고 나오시더라고요. 또 제가 사회운동을 하면서 교수님께서 막 너무 집회도 참여하시고 기자회견도 다 오시고 막 그러니까 빠질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연구실에서 대학생 때 교수님이 질적연구 알려주셨었잖아요. 네. 그 기억이 새록새록 나기도 그러게 하네요. 말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도 노인이 된다. 구독자분들께 다시 한번 교수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재가 아닌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국민연금 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금이라고 하면 좀 어렵기도 하고 금융용어도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시민분들이 관심을 갖기도 좀 어렵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특히 더 사회적 투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국민연금 기금은 뭐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다. 이거는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거고, 이제 점차 고갈이 되어서 못 받는다는 그런 불안감이 팽배해 있죠, 청년들에게는. 그렇죠. 네, 그래서 기금을 사회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마 청년분들도 그리고 구독자분들도 굉장히 생소할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연기금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기금들이 사실 우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뭐 삼성, 미국 채권, 네, 주식, 네. 자, 이런 데 투자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한번 생각해보면 저는 이게 과연 국민을 위한 투자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워낙 연금기금 자체가 큰 돈이니까 그 돈을 그냥 막 쌓아놓을 수는 없고 어떤 식으로든지 운용을 해야 되는 건 맞죠. 근데 이제 연금기금을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 보통 이제 뭐 좀 학문적이긴 하지만 신탁기금의 성격이 한 측면에 있고, 그리고 다른 한 측면에서는 이제 사회투자 자본으로서의 성격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학계에서도 신탁기금의 성격만 배타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고, 그렇게만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만 사실 이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세대 간 부양을 위한 사회적 자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하면 사실 사회투자 자본으로서의 성격을 무시할 수도 없고, 오히려 더 그게 강조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일반적인 생각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기금 투자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가는데, 이제 신탁 기금이라는 것에 대해선 사회적 투자라는 개념이 요새 뭐 좀 뉴스나 아니면 연금행동에서도 좀 밀고 있고요. 종종 접하게 되는데 아직 좀 낯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가능한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럼 국민연금 기금이 사회적 투자를 한다는 건 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요? 그러니까 사실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게 일단 왜 있고, 국민연금 기금은 또 왜 쌓여 있는지,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좀만 그 배경을 얘기를 하면,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은퇴 후에 사람들의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고, 네. 그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위하는 과정에서 기금이 쌓여 있는 거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은퇴 후에 노인들의 소득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 뭐 청년, 장년층이죠. 네. 그 생산 가능 인구가 책임을 지는 거고, 이들 생산 가능 인구의 부양 능력이 두 가지로 결정이 되는데, 하나는 이제 그 생산 가능 인구의 규모,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소위 생산성,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산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실 연금기금의 투자에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 후세대의 부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 투자가 포함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 국민연금기금의 기금운용 포트폴리오를 좀 보면 뭐 소위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사회 투자라고 해당하는 거는 정말 미미해서 그 파이 차트를 그려놓고 나면 보이지도 않아. 그 사회 투자를 한 거는. 그래서 뭐 대략 그러니까 숫자만 놓고 보면 99.9%가 정말 금융 투자로 다 들어가 있고 사회 투자가 어떤 해에는 한 0.1%까지도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0.1%. 아니면 이제 0.1%도 아니면 이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지금 이제 그런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좀 더 사회투자적인 성격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지. 네, 그럼 말씀해주신 대로 하면 사실 해외 정치 상황이라든지 경제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계엄령 선포됐을 때 코스피 코스닥 완전 폭락하면 이런 이제 기금도 가치가 폭락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사실은 지금 투자되고 있는 영역들이 우리 삶과는 좀 먼 얘기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수익률 위주로만 운용하는데 또 문제점이 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실 수익률 위주로 운영을 한다. 뭐 이제 금융의 측면에서 보면 수익률이 뭐 당연히 중요하지. 내 돈을 거기다가 어디다 맡겨놨는데 돈이 가치가 떨어지는 건 참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떤 식으로든지 수익률을 높이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금융 투자를 하고 있는 쪽에서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주식하고 채권인데, 주식하고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투자 방식은 결국 그 돈을 투자한 기업 혹은 사업의 가치 상승에 기대어서 수익률을 만들어내는 것이 전통적인 방식의 이제 금융 투자인데, 근데 이게 이런 식의 이제 금융 투자라고 하는 것이 좋게 얘기하면 가치 중립적이고, 좀 안 좋게 얘기하면 몰가치적인 투자를 사실은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제3세계 인민들을 수탈 구조에 기반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악당의 역할을 하고 있는 뭐 군수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엄청난 그 폐기물이나 탄소를 발생시키는 산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 할지라도 투자를 해서 수익률이 나면 어쨌거나 거기에 투자를 하는 방식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결국 이제 굉장히 몰가치적인 측면이 있는 건데, 국민연금은 돈의 성격 자체가 국민들에 대한 사회보험료가 모여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식으로 반사회적이거나 사회적 가치나 규범에 맞지 않는데 돈을 쓰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는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한가한 소리 하고 있네. 어쩌라는 얘기냐, 뭐 어쩔래,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문제인데, 근데 그래서 그래 내가 좀 한가한 소리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긴 있는데, 근데 또 다른 하나의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이런 식의 금융 투자를 하고 그 전체적인 그 경기라든지 이렇게 들고 나는 어떤 재난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금융 투자는 예측 가능성이라든지 통제 가능성이 사실상 거의 없어. 그럼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여기에서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은 뭐냐면 소위 이제 투자의 절정 고수들, 이런 사람들을 비싼 돈을 데리고 끌어와서 그러니까 24/7으로 계속 이제 시장을 보고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우리가 거의 한 60% 가까이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해외 투자 시장, 국내 투자 시장 이걸 막 계속 들여다보면서 결국 이제 투자를 하는 이 바구니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사실 엄청난 관리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래 뭐 그 정도의 돈을 만들어내고 수익률을 높이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가야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비슷한 어떤 수익, 그러니까 이 수익은 금융의 수익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수익이라고 한다면 그 관리 비용을 더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곳에 쓸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금융 투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 머릿속과 이 밖으로 나오는 말 속에서는 별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 그렇죠. 그 기금운용위원회도 다 전문가들로 바꿔야 된다, 막 이런 그렇지. 이야기들도 좀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래가지고 저는 그 전문가들을 지방 도시에 있는 본부에 놓으니까 사람들이 안 온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서울로 옮겨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 네. 근데 전문가들이라고 늘 수익만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그럼 당연히 네. 당연히 뭐 꼬라박는 경우도 있고 돈을 잃는 경우도 있고 뭐 이게 어찌 보면 제로섬 같은 건데 누군가가 잃고 누군가가 얻고 뭐 이런 구조 안에서 이 사람들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봐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잃지 않는 쪽에 있겠다는 거잖아. 근데 뭐 그렇지만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의 수익률이 전체적인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가치는 떨어지는 거고 거기서 날아간 돈에 대해서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사실 있지 않은 거니까. 전 그래서 사회적 투자가 오히려 계산이 되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공공 임대주택을 지었다. 그렇지.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거기 안에 입주해서 입주민들한테 받을 돈도 예측이 가능하고 감가상각도 예측이 가능하고 그래서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또 사회적 투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맞나요? 나는 그게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별로 안 한단 말이지. 그래서 뭐 사실 사회 투자라고 하는 것이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뭐 가능하기도 하고 그리고 방법도 그냥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사회 인프라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사회 투자 방식이 그렇게 단순하게 한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사회 투자 방식을 얘기할 때 보통 한 4개, 5개 정도의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사회적 책임 투자, 그다음에 임팩트 투자, 주주권 행사, 우리 보통 이제 스튜어드십이라고 얘기하는 주주권 행사, 경제 목적 투자, 사회 인프라 투자, 그다음에 복지 투자, 정부 재정 투자. 뭐 사실 다양한 방식으로 그 사회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고 뭐 책임 투자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ESG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 임팩트 투자라고 하는 거는 재무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 투자를 해가지고 나오는 사회적 효과 이거를 수익과 연결시키는 방식의 투자가 사회적 투자, 임팩트 투자라고 보통 부르는 거이고 그리고 뭐 주주권 행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사실 연기금을 확보하고 있는 지분을 바탕으로 해서 석탄발전회사라든지 기후악당 기업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는 투자를 철회하거나 아니면 아예 투자를 안 하는 방식으로 활용함으로써 사회적인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식. 그게 이제 주주권 행사 같은 방식이고 뭐 이제 경제 목적 투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에 뭐 재정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들의 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방식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회적 투자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사회 인프라 투자 이거고 이게 뭐 예를 들면 보육이라든지 재활이라든지 공공의료 뭐 주거 교육 그리고 이제 기후위기 시대이니까 뭐 그 재생에너지의 발전 인프라라든지 전력망 인프라 이런 데다 쓰는 것들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이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라서 사실 사회 투자는 방식도 다양하고 그 방식에 따라서 사회적 목적이 명확하고 그 목적에 따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현실적으로 지금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이거가 아까 얘기했던 그 경제활동 인구의 규모
그다음에 생산력, 생산성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는데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네, 역시 사회복지계 천재 물리학자 교수님답게 아주 명쾌하게 누구시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네. 그런데 제가 좀 구체적으로 좀 사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뭐 예를 들어서 교수님도 돌봄 전문가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돌봄 시설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뭐 어떤 식으로 가능한 건지, 뭐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을 얘기를 하자면 뭐 근데 돌봄 인프라 얘기했으니까 네.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지금 이제 커뮤니티 케어가 진행이 되고 커뮤니티 케어가 제대로 되려면 지역사회의 그 돌봄 인프라가 확충이 돼야 된다, 충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에 국민연금 기금을 투자를 한다라고 네.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사실 공단이 그러한 투자에 참여하는 방식은 사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첫 번째는 이제 가장 소극적인 방식인데, 소극적으로는 예를 들면 국가가 특수목적으로 채권을 발행을 해. 이런 거 할 테니까 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을 하고 그거를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 사는 거지. 매입을 하는 거지. 네. 그러면 사실 그 매입을 하는 걸로 인해서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는 그냥 끝날 수도 있어. 그러면 국민연금 기금은 이제 뭐 몇 년 후에 상환될 것을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국가는 사업을 돌봄 인프라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운영하고, 이런 사업들을 직접 하는 것은 국가가 하고, 그 돈을 대는 것을 국민연금 기금이 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지. 근데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 특히 이제 국민연금 기금에서, 그러니까 국민연금에서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영역이 있다면, 예를 들면 그 영역에서는, 국가한테 그냥 돈만 지불하는 게 아니라 돌봄 인프라의 구축, 그리고 그거를 운영에도 직접 참여할 수가 있겠지.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돌봄 인프라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기금이나 국민연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라는 게 없으니까. 근데 뭐 예를 들면은, 교육 훈련이라든지 특히 이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재진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그런 고용 서비스, 고용 훈련 뭐 이런 거라고 한다면 인프라 구축과 실제로 운영하는 데에도 국민연금 기금이 나름대로의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식으로 하고 나면 네. 이렇게 단순히 인프라를 구축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돌봄이라든지 의료라든지 그 기후 관련한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들은 인프라의 구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프라를 지어 놓으면 네. 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일자리로 삼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생산물, 서비스를 실제로 시민들이 활용을 하기도 한단 말이야. 네. 그러면 사실 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새로운 생산물이 발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사회 전체적인 성장과 생산에도 기여할 수 있고 아까 얘기했던 재생산 더 많은 사람들이 노동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더 생산성을 늘리고 이런 데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파급 효과 우리가 보통 경제학적으로 뭐 외부 효과라고 부르는 거가 훨씬 더 클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나는 이 사회 투자를 훨씬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지. 네, 저도 이렇게 비슷한 생각을 사람들이 좀 해야 될 텐데 말이야. 저도 완전히 설득 당했고 사회적 투자에 대해서 원래도 좀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과 같이 뭐 저출생, 인구 감소, 그리고 고령화 이런 사회는 오히려 사회적 투자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 한 번씩 읽어봤을 법한 에스핑 앤더슨 같은 얘기하는 거가 노후 대책 가장 좋은 노후 대책은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 그게 뭐 다른 얘기가 아니라 노후가 제대로 되려면 그 사회의 재생산,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 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거, 이런 거에 사회 투자를 해야지 노후 대책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사실
우리가 이 국민연금 기금을 가지고 노후에 대한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노후 부양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게 가장 좋은 방식이 아닌가. 그리고 그 방식에는 그 사람들이 먹는 거, 입는 거,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눕는 자리. 그러니까 그게 주거의 문제 아니야?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팠을 때 치료받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돌봄이 필요할 때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사회의 재생산과 그 사회가 가질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데 뭐 필수적인 요소들인 거거든. 그러니까 그러려면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게 너무나 그 국민연금 기금의 목표, 가치, 이거와 너무나 맞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네요. 진짜 돌봄만 보더라도 사실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돌봄을 받고 그렇지. 죽기 전에도 돌봄을 죽을 때까지, 받잖아요. 죽을 때까지. 정말 그 돌봄이라고 하는 건 인간과 떼어낼 수 없는 그런 가치인데 좀 그걸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너무 저평가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좋은 말이고 너무 공감이 가거든요. 그런데 내가 뭘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아마 국민들도 그렇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너무 그 기금운용위원회라든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 뭐 기금 운용이 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너무나도 금융 투자에 매몰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공감대를 어느 정도 형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입장에서도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논의가 어떻게 좀 흘러가야 되고 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면 좋을지. 일단 지금 만들고 있는 컨텐츠가 네. 100만 뷰가 나와야 되고 네. 100만 뷰가 나와야 되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일단 이런 얘기를 알아야 돼. 수업 시간에 사회복지학과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국민연금과 관련한 얘기를 하면 사회복지학과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야. 이런 얘기들이. 왜냐면 언론에서 듣는 얘기들, 그리고 주로 이제 소셜미디어의 네. 지배적인 그런 메시지들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금융 시장에서 흘러다니는 얘기들, 그리고 이 국민연금 기금을 어떻게든 이렇게 막 그 상처를 내 가지고 반사이익을 얻는 금융기업들이, 그리고 금융기업을 등에 업은 언론들,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 내가 보기에는 거짓 뉴스인데, 그런 거짓 뉴스에 이렇게 너무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너무 새로운 거지. 근데 이게 새로우면 안 되는 거잖아. 내가 보기엔 이게 너무나 맞는 말인데. 그렇죠. 유진이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잖아.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나는 더 많이 퍼뜨려야 된다. 그래서 뭐 일단 100만 뷰 하고 천년 물리학자가 나오셨는데 100만 뷰, 뭐예요? 100만 뷰 가야죠. 부담스러운데 100만 뷰 찍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알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또 특별한 시기잖아.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가 오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상황에서 뭐 정말 우리 사회의 개혁을 위해서 필요한 과제들이 뭔지 정말 진지하게 성찰을 하고, 이제 그런 논의들이 좀 더 활성화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국민연금 기금이 단순히 그냥 투자기금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방향성을 정할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뭐 앞에서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는 하셨지만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시선이 앞으로 좀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저는 사실 정치인들을 만나면서도 저희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정치인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요? 어딘가에 조금 300명 중에 한 1% 정도 뭐 그래도 몇 명 있는, 있겠지라고 네. 하는 희망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뭐 대선이 이렇게
사실 예측하지 못한 시기에 이렇게 열리게 그렇지. 되면 또 정책 선거가 되기가 굉장히 힘든 어렵지.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정치적인 위기를 맞이하다 보니까 복지제도라든지 사회정책이라든지 이런 정말 국민의 삶과 직결된 논의들은 자꾸 밀려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들도 저는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맞는 네. 말이야. 사실 이제 뭐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 선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잠깐만 얘기를 하자면 사실 지난번 17년 그 박근혜 탄핵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정권을 바꿨는데 바꿔놓고 나서 내 삶이 똑같더라. 그게 이제 사람들이 실망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라든지 실망감, 그리고 실망을 넘어서 절망감에 이르렀던 그런 전철을 다시 밟아서는 안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이게 반복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정치에 대해서 희망을 갖지 않고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못 하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정말 각자 도생으로 가는 거라서 정말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중요한 사회정책적 의제, 사회개혁의 과제들을 갖다가 드러내고 그런 논의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나도 이제 항상 가지고 있는 거고. 네. 이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제도란 말이지. 제도고 정책이란 말이지. 그러면 이거는 제도이고 정책이면 모든 정책과 모든 제도에는 정책 목표라고 하는 게 있어. 자, 국민연금의 정책 목표가 뭐냐? 법에도 나와 있는 거고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거란 말이지. 노후소득 보장이야. 그리고 은퇴한 노인들을 위한 노후소득 보장이고 그 은퇴를 누가 만들어놨느냐? 은퇴라는 제도 자체도 사실은 자본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란 말이지. 그러면 자본과 국가가 책임을 지고 이 국민연금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게 최우선. 두 번째, 국민연금 제도가 가지고 있는 정책 목표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노후소득 보장이라고 하면 이게 가장 잘 되는 방법은 노후소득 보장에 가장 맞는 방식으로 작동하면 돼. 그리고 그거를 최우선에 놓고 그거를 계속해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한 어떤 조건과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는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이제 그런 맥락에서 뭐 우리가 그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왔던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소득 보장을 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좋으냐라는 판단을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판단의 측면에서도 역시 우리가 길게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투자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그냥 사회적 비용을 갖다가 국민연금 끌어다가 그냥 꼬라박는 게 아니고 그거를 가지고 사회 인프라도 만들고 그리고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문제도 해결을 하고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해서 이 사람들의 생산성을 향상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기 좋은 그 인프라를 만들어 놓는 것이 그 다음 세대가 마음껏 자기의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바로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가지고 있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지금 세대의 생산성의 향상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좀 그림들이 널리 퍼졌으면 하는 바람이지. 네. 진정한 의미의 세대 간 연대를 말씀을 해주신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공론화위원회, 작년에 연금 특위 공론화위원회 의제수 기간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매우 고생이 많았지. 근데 그때 좀 희망을 봤었던 게 마지막 날 전날 밤에 청년들끼리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사회적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걸 우리가 미래 세대로서 한번 제안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랬는데 다들 동의를 해줘서 그게 의제로 채택이 됐어요. 네, 올라갔지. 네. 그래서 그 경험이 저한테는 좀 희망이 있다. 이런 경험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회수가 정말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네. 사실 이게 뭐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도 아니고 뭐 좀만 얘기를 해보면 그러네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얘기거든. 뭐 대단한 논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충분히 퍼져나가지 않는 거에 난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역시 100만 뷰. 네. 아, 그리고 자본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도 좀 하나의 한계점이지 않나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사실 예. 뭐 어떤 특정 학회가 어디서 행사를 하는지 보면 저는 사회복지학회를 주로 다니니까 뭐 중앙대 갔다가 뭐 인하대 어디 갔다가 뭐 갔다가. 이렇게 가는데 항상 5성급 호텔에서 하더라고요. 그렇지. 그 돈이 다 어디서 나는 거겠어요. 금융자 들어가는 학회들은 다 살 수 있지. 아, 그래서 자본력에서 딸리는 게 이렇게 서러운 일인가 싶을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 국민연금은 또 얼마를 버느냐 보다 뭐 누구를 위해, 어떤 미래를 위해 그렇지. 우리가 이 돈을 벌고 쓰고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함께 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돈이 뭐 돌봄이 부족한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그렇지. 집이 필요한 누군가의 집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의 공기를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정말 요새 아이들 흑장난도 못하고 뛰어놀지도 네, 못하고 어렸을 때부터 사교육에 찌들어서. 계속 찌들어가지고 뺑뺑이 돌고 이런 거 보면 정말 안타깝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만든 이 기금이 정말 우리의 미래를 위한 그런 지갑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계 천재 물리학자께서 동의를 해주시니까 제발 그만해. 제가 용기가 나네요. 오늘 긴 시간 진짜 쉽게 말씀을 전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다음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거 하셔야 되거든요. 뭐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 해주세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100만 뷰. 100만 뷰 가자.